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날씨가 영하권을 계속 유지했었는데 소환이 지난 다음에는 특히 이제 금요일부터 날씨가 조금 풀린 듯 합니다. 연초부터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매를 많이 맞고 있고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전부 다 시장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 하락이 연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 증시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2022년은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이 척도를 이번 연준의 회의록에서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아마 터닝 포인트를 만들 준비를 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최종 판단이 된 바 이렇게 주말을 기회 삼아서 글을 작성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2022년도 우선 시장은 시장은 대전환의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매우 어려운 시장 환경이 연속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비를 잘 한다면 또 큰 기회가 여전히 많이 있을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큰 기회는 뭐 한 세네 차례가 찾아올 것 같고 큰 위기도 세네 차례가 찾아올 걸로 예상이 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큰 틀에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이슈들이 이 FOMC 이 연준 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시간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영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카페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여러 번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프린트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용들이 뭐 100% 정답은 아니겠죠. 그리고 시장을 예측한다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알고 맞는 매와 모르고 맞는 매는 우리가 느끼는 이 심리적 입장에서 굉장히 클 것이고요. 당장에 다가오는 소나기를 피하게 된다면은 그 소나기 뒤에 맞이하게 될 화창한 날씨, 따스한 햇빛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왜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연준의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의미와 미래 그리고 과거 2018년도를 비교하면서 향후 대응 전략과 2022년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 연준 금리 인상의 양적 긴축도 함께 간다. 깜짝 놀란 시장이라는 최근에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혀 과거에 없었던 일은 아니에요. 과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2013년도 최초의 뭐 테이퍼링 쇼크라든지 뭐 금리 인상 발작이라든지 그리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었던 2018년도 그 당시의 흐름 속에서 양적 긴축도 시장에 같이 출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초반에만 그리고 FOMC 기간에만 계속 흔들렸었는데 2018년도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시장이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양적 긴축의 속도 플러스 트럼프 재선 당선 이후에 위중 분쟁이 하나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시장의 추가적인 악재까지 더불어서 이 양적 긴축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때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의 이 데이터와 앞으로에 있을 연준 이 시나리오를 동시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내용 정리한 거를 뭐 저는 읽으면서 진행을 할 텐데 우선 2022년 시장은 지난 2000년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가 진행되었던 시절에 본격적인 종료를 알리는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양적 완화의 축소,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는 우리가 알았던 부분인데 거기에 더해서 예상보다 빠른 양적 긴축이 진행된다라는 점이 시장의 3단계 콤보로 한 번에 몰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경험을 우리는 2018년도에 했었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풀려있는 규모 자체가 그 당시와 지금은
천문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굉장히 큰 자산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양적 긴축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또 약간은 비슷하지만 다른 시장의 흐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또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과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또 이 괴리가 굉장히 크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의 등장 속에서 이 대형 플랫폼사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 컸던 시장이었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압도적으로 높은 시장의 모습이죠. 또 하나 우리가 코로나에서 회복되면서 시장의 확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이런 FOMC 외로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참고하시면서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2018년도는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이며 미국도 장기 상승을 이어오면서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국내 증시 또한 여러분들도 아시는 제약바이오 이 버블의 시기였죠. 제약바이오 대폭등과 맞물리면서 코스닥이 2018년도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시장이 완전 박살이 나버렸는데, 이러한 이벤트들은 배제하고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연준은 왜 갑자기 양적 긴축 카드를 꺼내 들고 나왔을까? 그리고 양적 긴축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죠. 일단 아래 도표를 보면 과거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도 약 2배 가량의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까지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이 10년에 걸쳐서 4조 달러까지 4배의 자산이 불어나게 되죠. 그리고 2018년도에 이러한 자산을 줄이려고 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산은 다시 9조 달러까지 넘어갔습니다. 과거 기준 10년 전보다 이 광의통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통화의 확장은 거의 10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황에서 지금 시장은 그런 거죠. 연준이 말한 거는 미국의 실적인 GDP의 20%에 맞춰서 연준의 자산을 축소하겠다. 그럼 대충 4조대까지의 축소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2018년도나 이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이 자산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법병이 지금 시장에 나와서 지금 이 양적 긴축을 더 앞당기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금리 인상을 사실상 시장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현재 미국을 보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권에 있는데, 마이너스권에 있는 실질 금리를 플러스권까지 올리기에는 여러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양적 긴축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실질 이 명목금리를 현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 그래야만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결론이 지금의 양적 긴축을 보다 당기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양적 긴축 간단하게 말을 하면 시장에 풀려있는 채권을 더 이상 푸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시장에 뭐 부실 채권이든 뭐든 다 사들였죠. 근데 지금은 시장에 파는 겁니다. 막대한 이 채권을 시장에 뿌려버리기 때문에 이제 자금 회수가 아니라 자금을 더 넘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행들의 지준 준비금을 축소하는 이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게 연쇄작용을 해서 대출을 조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바로 시장의 실질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말은 양적 축소, 다소 어렵지만은 양적 축소가 진행이 되면 본격적인 실질금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단계적인,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은 금리 인상의 점진적 상승은 사실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양적 긴축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아까 앞에서 다소 어렵지만 설명드린 부분에서 자산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고, 과거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18년도 미 증시가 하락폭을, 그러니까 폭락을 하기도 하였고, 그 당시 이런 연유 때문에 트럼프가 매번 연준을 때리기와 함께 긴축을 중단함과 동시에 법인세까지 인하를 하면서 다시금 미 증시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 당시 국내 증시는 미 증시랑 완전히 달랐어요. 그 이유는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하면서 법인세를 인하를 했고, 거기에 미국 자체적으로 기업들의 이 한국 기업과 다른 모습이죠. 자사주를 대량 매입 소각했기 때문에 타 국가보다 미 증시만 잘 나갈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 미국은 어찌 보면 버블의 모습이 아니었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버블의 모습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의 충격이 어느 시점까지 움직일지, 그거는 예측보다는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이어서 통상 증시에서 금리 인상 시기라고 해서 꼭 주식이 폭락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2018년 당시 금리 인상 초기에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잠시 조정을 보였으나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연준 회의 일정과 아주 매우 긴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연준의 회의 일정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는 매 일정마다 시장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시기에 큰 손실로도 그리고 큰 기회의 장이 올 가능성이 올해 3차례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연준은 2022년 3차례 금리 인상과 이후 양적 긴축의 변화 조짐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시장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은 연준은 올해 점도표상으로 보면 3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죠. 올해 3차례, 내년에 2차례, 그리고 그 다음에 3차례, 이렇게 해서 금리를 계속 올릴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3월 15일 날 발표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라면 현재 미 금리가 0.25%에서 한 번에, 중요한 거는 앞으로 한 번에 얼마를 올릴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된다면 그만큼 시장에 충격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이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최대한 비중을 줄여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그러한 발표가 3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시점에서 3월 달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일단 말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버냉키 때 양적 긴축을 언제 시작을 했냐가 중요하겠죠. 양적 긴축을 시작한 금리의 기준을 1.5%로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진행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예상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많이 예상을 잡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뷰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점은 내년 3월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겠죠. 0.25%에서 그냥 2.5% 내지 한 번에 0.5%를 올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연말까지 금리가 1%까지 상승은, 기본적으로 1%까지 상승을 하는데 0.5%를 한 번에 올리는 시기가 있다면 1.25%가 되는 거고, 내년에 첫 해에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1.5%, 그 시기가 양적 긴축과 맞물릴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그냥 제 기본적인 예상입니다. 그러나 왜 지금 시점에서 연준의 일정과 금리의 회수 강도, 그리고 예상되는 양적 긴축 시기를 판단하며 분석하냐가 매우 중요할 텐데, 그 이유는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을 매우 두려워하고, 그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환호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시기에 대한 대비와 그러한 불확실성이 가져올 자산 가격은 또 다른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이라는 이름 하에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설명이고, 과거 18년도를 보면서 추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2018년도 네, 금리를 결정했을 때 당시 코스닥 움직임을 정리한 이 기관 리포트 자료를 제가 첨부를 한 거고요. 보시다시피 매번 네, 발표 같은 이후에 시장은 다 빠졌습니다. 단 한 번도 네,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2018년도에 다 빠졌죠. 금리를 유지하는 시점이 흰색인데 유지할 때 마이너스 5.5%, 금리를 올렸을 때는 시장이 저점 대비 마이너스 11.7%. 자, 엊그저께 네, 일주일 동안 코스닥이 5.5%가 빠졌습니다. 뭐 섹터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뭐 보통 가지고 있는 종목의 하락폭은 거의 3배 가까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마이너스 5%가 나오면 종목은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거죠. 그럼 평균적으로 금리 상승 시 마이너스 11.7%가 빠졌다면 평균적으로 이러한 기간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마이너스 30%씩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반등은 무조건 나왔다라는 거죠. 네, 반등은 무조건 나오는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됐다라는 가정 하에 전략을 세우면 매우 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심플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018년도 금리 인상 시기 코스닥 및 나스닥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18년도 미 FOMC 회의 이후 단 한 번도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부분은 그 당시 얼마나 연준의 스탠스에 민감하게 시장에 반응했는지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그 당시 대북주도 있었고요. 저도 대북주가 기억이 나고 뭐 수소 테마도 터지면서 각각 테마가 있었으나 정상적인 섹터의 흐름이 문제였겠죠. 그래서 FOMC 전까지는 어찌되었건 시장은 약간의 반등을 주고 FOMC 회의 이후 충격을 받으면서 평균 지수 마이너스 7에서 9% 하락폭을 보였다는 점을 우리는 상기하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판단하고 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스닥은 상승했는데요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미국이라는 시장의 특성 하에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상장사가 고점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봐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미국은 고점에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미국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이죠. 정책과 기업의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대부분의 이 국민들의 자산이지만 미국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증시와 연금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실은 다른 시장의 흐름이라 그거를 미국은 몰랐는데 우리나라는 왜 모르느냐라고 생각할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일단 나스닥 차트를 이거는 장기 차트의 흐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이렇게 좀 크게 놓고 보면 과거 이 시점부터가 이건 조금 길게 차트를 해 놓은 건데 이 당시가 여기가 2018년도 2월달 첫 금리 인상을 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부터 시장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면서 이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가다가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 표에 이 녹색이 FOMC 회의가 있었던 날이고, 회의가 있었던 날이고, 이 주황색 박스가 실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은 이 구간에서는 또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급격하게 좀 밀렸는데요. 반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최초 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던 시기부터, 그러니까 연초 FOMC에서 이때 스탠스가 나오고 시장이 급락 이후에 이때도 상당 폭의 하락이 나왔죠. 급락 이후에 반등,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이후에 또 급락, 반등, 그 다음에 FOMC 회의가 다가오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회의가 끝나고 급락, 다시 회의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회의가 되는 시점에
급락, 그다음에 FOMC 회의 진행이 되면서 회의 전에 좀 올랐다가 회의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급락,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급락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이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또 올랐다가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대급락, 그리고 다시 급락 이후에 이 불확실성이 또 해소됐다. 또 연준을 FOMC 기간을 또 2, 3주 앞두고 또 올랐다가 연준의 발표 이후에 또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상승을 하게 된 거는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양적 긴축을 철회를 하면서부터 트럼프와 파월의 줄다리기에서 결국은 파월의 이 입장이 바뀌었죠. 이때부터 파월의 입장이 이때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기가 굉장히 미국이라든지 국내 증시에서도 혼돈이 많이 있었던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그리고 양적 긴축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018년도 데이터만 바탕으로 우리가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있는 도표는 이제 올해 FOMC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있을 올해 이벤트마다 그러한 시점에서 스윙의 관점에서 자금을 집행을 할 예정이고, 그런 시나리오를 최대한 적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각 시기마다 그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군들, 가장 강력한 종목군들을 보면 나오기 때문에 종목과 섹터는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시나리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보죠. 2022년 FOMC 회의 일정 및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일단 양적 긴축의 목적은 뭐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다. 지금 양적 긴축 및 금리 인상으로 인한 증시 하락은 뭘로 연결되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시금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그게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시장에서는 부각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의 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만들어낼 주 요소가 될 거고요. 증시 상승의 사이클이 2022년 전체에 펼쳐질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불확실성,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자산 가격 하락은 또 다른 가격 메리트, 그러한 가격 메리트는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로 부각, 그러한 부분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나오겠죠. 자, 다가오는 1월 25일부터의 회의,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1월 27일 날이 최종적으로 회의 내용이 나오는 날인데요. 무조건 그 전에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2월 회의록에서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과 이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분명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되죠. 왜? 12월 달에 언급을 한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도 쏟아질 확률이 99.9%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1월달 시장은 매우 조심해야 될 시장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테이퍼링 템퍼럼처럼, 그러니까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해보고,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수급 블랙홀이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대비가 필요해 보일 수 있겠죠. 최대한 그 시점에서는 현금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기회를, 굉장히 또 큰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기회가 오히려 이 시기에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했을 때 테이퍼링 템퍼링이 나와서 급락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크게 반등을 했었고, 이번에도 이런 부분이 정말로 시장에 트리거가 돼서 약간의 급락을 만든다면 단기적으로 대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1월 27일 날은 주식을 최대한 안 들고, 그러니까 1월 25일 날부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아니, 요즘 시장은 이 스마트한 기관들이 먼저 패대기를 치기 때문에 1월 20일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차라리 그 기간에서는 돈을 안 번다 생각하고 시장을 잠시 관망을 하다가 1월 27일 이후 이틀이든 3일이든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때 저가 메리트가 생긴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저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3월 15일 테이퍼링 종료와 함께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죠. 인상의 강도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의 크기가 클 거예요. 1979년도 그 당시에 저는
옛날 자료를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한 번에 4%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 대폭락 나왔어요. 그리고 가끔 금리 인상할 때 이 금리 인상의 폭이 크면 시장의 하락 강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나 이때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하락의 폭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들어와요. 그게 또 저가 메리트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6월 14일 통상 연속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템포 조절 차원에서 패스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7월 26일도 마찬가지고 9월 20일 금리 인상은 이제 패스가 될 텐데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화적 발언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바이든 행정부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몰매를 맞고 있고 이런 부분이 공화당으로 하여금 민주당을 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선거에 대한 부각을 하려고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는 9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11월 1일 미 중간선거 시기 연내 3차례 인상이라고 했을 때 그 시기가 아마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 시기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이후에는 본격적인 양적 긴축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시기와도 맞물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 18년도도 1.5%의 양적 긴축이 진행되었다라고 보면 이쯤이 그 근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긴축을 시작하기 위한 액션이 준비되고 많은 발언들이 나올 시기죠. 그리고 12월 13일 양적 긴축 시기 발표와 동시에 내년 금리 인상 점도표 2회 이상 발표와 함께 무척 조심해야 될 시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회피 물량이 나오고 연말까지 쭉 빠졌다가 1월 달에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러한 예상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고 맞는 매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고 맞는 매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소나기를 피해가고 소나기 뒤에 찾아올 따뜻한 햇빛을 맞이하냐의 차이가 저는 날 것이다 라고 예상된 바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도 한 번쯤은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